세상 사람이 전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울었고, 아버지도 울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렇게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다니. 누운 시어머니에 절뚝이는 시아버지. 거기다 시동생이 8이나 되는 집으로. 저 막내딸 팔자가 기박하다고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불쌍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여자 자신이었습니다. 인생 야담꾼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자그마한 고을에 윤태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명색은 양반이긴 한데 집안 형편이 썩 넉넉하지 못했어요. 넓은 기와집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름 높은 벼슬을 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반이라는 이름 하나로 겨우 체면만 붙들고 살아가는 소박하다 못해 가난한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윤 씨 집안의 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무려 7이었습니다. 첫째 채란이부터 막내 채영이까지 7딸이 오순도순 모여 살았어요. 다들 어머니 진 씨 부인을 쏙 빼닮아서 눈매가 참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딸이 많다는 건 큰 복이면서도 동시에 뼈아픈 걱정거리였습니다. 딸들은 언젠가 다른 집안 사람이 되어 시집을 가야 하니까요. 그것도 7을 전부 다 말입니다. 윤태식은 밤마다 이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디 좋은 데로 보내야 할 텐데 형편이 이 모양이니 혼수 하나 제대로 해줄 수가 없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해 봄 참으로 기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혼담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중매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이 집 저 집에서 청혼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혼인을 부모가 정했지요. 딸이 직접 어디로 가고 싶다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하고 어머니가 수긍하면 그대로 정혼이 되는 법이었죠. 윤태식은 들어온 혼담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져보았습니다. 이 집은 재산이 넉넉하고 저 집은 가문이 반듯하고 또 이 집은 남편 될 사람이 믿음직하구나. 그렇게 첫째부터 6째까지 차근차근 혼처를 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공교로우려니 그 6집이 전부 같은 날을 혼례일로 잡아온 겁니다. 태기를 하다 보니 그해 봄에 좋은 날이 딱 하루뿐이었나 봅니다. 졸지에 한 집에서 가마 6채가 같은 날 동시에 나가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직 막내 채영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윤태식은 막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채영은 7자매 중 제일 막내였는데 성격이 참 밝고 속이 깊었거든요. 집안에 걱정거리가 가득해도 이 아이가 한번 웃으면 온 집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진 씨 부인이 유독 이 막내를 애지중지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담이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6 언니의 혼처가 다 정해지고 나니 남아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던 거지요. 그나마 겨우 들어온 혼담이 바로 최 씨 집안이었습니다. 최 씨 집안. 윤태식은 그 이름을 듣고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문난 가난뱅이 집안이었거든요. 식구는 머리수만 많지 뚜렷한 벌이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늘 누워 지내니 누군가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다리를 심하게 절어 온전히 걷지도 못하는 처지였죠.
게다가 밑으로 거성거성한 시동생만 무려 8명이었습니다. 그 집에 막내딸을 보낸다는 건 19 어린 채영이더러 그 많은 식구의 생계를 온통 짊어지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진 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감, 다른 아이는 몰라도 우리 막내는 절대 안 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어린 것에게 어떻게 그런 고생길을 걷게 하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윤태식 역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법도가 그랬습니다. 딸을 혼기 놓쳐 집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눈을 낮춰 갈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윤태식은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고민하다가 최 씨 집안으로 혼처를 확정 지었습니다. 막내 채영이에게 그 사실을 알리던 날, 진 씨 부인은 채영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막내, 가여워서 어쩌나. 지독한 고생길인 걸 알면서도 보내야 하는 이 어미를 용서해라. 그런데 채영은 도리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 어린 나이에 도리어 부모를 위로하는 말을 하니 어머니는 가슴이 더 미어져서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침내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 집안 마당에 가마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날이 밝은 것입니다. 그날 아침 윤 씨 집안 마당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에 고운 분을 바르는 안악들의 손길, 머리에 비녀를 꽂는 소리, 화려한 치마 저고리가 스치는 소리로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이 귀한 구경을 놓칠세라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세상에 살다 이런 구경은 처음 하네. 한나란 씨의 딸 7을 한꺼번에 시집 보내는 집이 다 있나. 어머니 진 씨 부인은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딸 하나만 멀리 보내도 어미 가슴은 무너지는 법인데 7을 한꺼번에 보내려니 눈물이 길을 잃을 지경이었죠. 마당에서 가마가 한 채씩 출발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째 채란이가 탄 가마는 고을에서 제법 떵떵거리는 부잣집으로 향했고, 둘째는 이웃 고을 관아의 아전집으로, 셋째는 농사를 크게 짓는 대지주 집으로 향했습니다. 넷째, 여섯째도 저마다 번듯한 혼처로 길을 떠났지요. 가마가 하나씩 문 밖을 나설 때마다 어머니는 문지방을 붙들고 배웅했습니다. 울다가 또 억지로 웃다가 잘 살아라, 부디 몸 건강히 잘 살아라 하고 연불 외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6채의 가마가 모두 떠나고 이제 마지막 가마 한 채만 남았습니다. 바로 막내 채영이의 차례였습니다. 채영이가 화롯을 입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을 때 떠들썩하던 마당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9살,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망울만큼은 유독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채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마 딸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두 손을 꼭 잡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채영이가 먼저 언 손을 녹이듯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 살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계셔요.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아버지 윤태식은 차마 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 헛기침을 삼키고 있었지요. 채영은 부모님께 고개 숙여 마지막 큰절을 올린 뒤 꼿꼿한 자세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참았던 진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차마 말을 얹지 못했습니다. 다른 언니들과 너무도 비교되는 가난하고 험한 집으로 시집가는 막내의 뒷모습이 너무 가여웠기 때문입니다. 채영이 탄 다마는 마을 안길을 부지런히 빠져나갔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고 또 외딴 길을 한참을 걸어 들어간 끝에 마침내 최 씨네 초가집에 당도했습니다. 채영이 가마문을 열고 조심스레 발을 디뎠을 때 눈앞에 나타난 것은 생각보다 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담장은 허리 높이만큼 낮았고 마당은 좁다란 데다 초가지붕의 이영은 여기저기 뜯겨 나가 바람이 통할 것 같았지요. 마당 한편에는 소문대로 시동생 8명이 나란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15살 먹은 큰아이부터 고작 5살짜리 꼬맹이까지 나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중 막내 시동생은 새 형수가 신기했는지 가마에서 내리는 채영을 보자마자 형수님 오셨다 하며 때 묻은 옷을 펄럭이며 달려왔습니다. 채영은 그 모습을 보고 소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형수란다. 어서 오너라. 남편 최성주는 마당 구석에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표정으로 채영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귀한 신부를 맞이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채영은 성준에게 다가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고 성준 역시 어색하게 목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거친 흙벽 너머 안방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나무 지팡이가 바닥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이어 방문이 열리며 시아버지 최진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문대로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한 번 뗄 때마다 온몸이 눈에 띄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기력이 다한 노인처럼 어깨는 푹 처져 있었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건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채영은 망설임 없이 허름한 흙마당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최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채영입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쿵쿵거리며 지팡이 소리를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채영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두꺼운 요 위에 시어머니 김복래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처지라 이불이 가슴께까지 덮여 있었고 그 위로 뼈만 남은 듯한 두 손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지요. 몸은 비록 누워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채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섭게 훑어내렸습니다. 채영은 그 서슬퍼런 눈빛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 인사 올립니다. 부디 건강하셔요. 시어머니 김복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찼습니다. 이 집에 들어왔으니 앞으로 고생문이 훤할 터인데 내가 감당할 각오는 단단히 하고 왔느냐? 채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곧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다 알고 왔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롭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차갑게 굳어지며 툭 뱉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진짜인지 어디 두고 보자꾸나. 그 말이 뼈 있는 경고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채영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온 채영은 다시 한번 허름한 마당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물가는 이끼가 끼어 낡았고 부엌은 세 사람이 서기도 좁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영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가 지켜야 할 내 집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터구나. 처음부터 신기하게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 성준이 채영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저 부인 혹시 집이 너무 좁고 불편하지 않으시오? 채영이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준이 눈을 벅벅 긁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런 집 구석에 시집 온 것이 솔직히 무섭거나 후회되지는 않소. 채영이 도리어 성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 집이고 제 가족분들인데요. 성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진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채영은 좁고 천장이 낮은 방에 누웠습니다. 흙냄새가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지어야지. 어머님 몸도 따뜻한 물로 닦아드리고 시동생들 옷까지도 살펴야겠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오르자 두려움 대신 삶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굳어졌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채영은 사방이 아직 캄캄하고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솥과 쌀독의 위치를 확인한 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 눈물이 찔끔 났지만 옷소매로 쓱 닦아내며 씩씩하게 불씨를 살렸습니다. 가마솥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날 즈음 채영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드렸습니다. 이어서 굳어있는 팔과 다리, 등 뒤까지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쓸어내리며 닦아드렸지요. 시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채영의 손길 하나하나를 서늘한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 이면에 며느리의 정성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으려는 깊은 관찰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성껏 차린 상을 마당에 내어가자 자고 있던 8명의 시동생이 왁자지껄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다란 솥에 가득 비벼낸 밥과 찌개 한 대접은 숟가락 몇 번이 오가자마자게 눈 감추듯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채영은 식구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 뒤 맨 나중에 솥바닥에 남은 누룽지를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구석 맷돌 위에 앉아 아침 이슬을 맞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척박한 밥상이 꿀맛처럼 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채영의 눈코 뜰 새 없는 하루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수발하고 마당을 쓸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이고 시냇가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영은 부엌 쌀독 바닥이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어린 시동생들의 옷은 해질대로 해져서 살이 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채영은 다음 날부터 새벽 일을 끝내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채영은 굳은 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상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이어 날라주고 가판대에 나무를 다듬고 남의 집 빨래를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온종일 허리가 끊어지게 일하고 받는 돈은 고작 몇 푼 안 되었지만 채영은 그 엽전들을 쌈지 주머니에 소중히 모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 들었어. 그 윤씨 집안 막내딸이 최씨네 가더니만 시집살이가 아니라 아주 상노비가 따로 없대. 하루 종일 장터 바닥을 구르며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더라고. 어느 날 저녁 장터 소문을 들은 남편 성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채영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부인, 당신처럼 고운 사람이 이런 가난뱅이 집에 시집 와서 솔직히 내가 원망스럽거나 억울하지 않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채영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억울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이 참 좋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리고 착한 도련님들도 제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방님더러 조금 느리다고 손가락질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나쁜 사람만 아니면 된 것입니다. 서방님은 누구보다 심성이 선한 분이셔요. 성준은 뜻밖의 위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채영이 성준의 거친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잘 살아봐요.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 나는 이 집 귀신이 될 생각입니다. 죽어서도 이 집 마당에 뼈를 묻을 테니 서방님도 기운을 내셔요. 이 집 귀신이 되겠다. 그 시절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다짐이었습니다. 성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면 채영에게는 차고 넘쳤습니다. 한편 얇은 창창 너머 안방에서 시어머니 김복래는 마당에서 나누는 부부의 대화를 모조리 듣고 있었습니다. 이 집 귀신이 되겠다. 그 가녀린 목소리에 실린 묵직한 진심을 전해 들은 순간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던 시어머니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직 누워있는 시어머니 자신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채영이 최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채영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화제였습니다. 누구는 참 가여운 신세지. 저 아까운 나이에 저런 몹쓸 시집을 만나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말이야 하고 혀를 찾고, 또 누구는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양반 가문 며느리가 저작거리 바닥에서 상인들 시중이나 들고 있으니 가문의 수치네 수치야 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방에서 동정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채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한들 묵묵히 새벽에 일어나 가마솥불을 지폈고 시어머니의 몸을 닦았으며 낮에는 장터로 나가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시동생들에게 따뜻한 새 옷을 한 벌씩 해 입혔고, 텅 비어 있던 부엌 쌀독에는 쌀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게다가 장터 의원에게 조르고 졸라 다리가 굳은 노인에게 좋다는 귀한 약재를 구해와 밤새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 김복래는 채영이 가져온 약사발을 보면서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약을 삼킬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채영이 정성스레 달인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먼저 나직한 목소리로 채영을 불렀습니다. 채영아, 약상 놓아두고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보아라. 채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준 것은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채영이 조심스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자 시어머니가 이불 밖으로 손을 뻗어 채영의 거친 손을 지그시 맞잡았습니다. 살결은 차가웠지만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기운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으로 지극 정성을 다했구나. 이 못난 시험이 수발드느라 고생이 많았다. 채영은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이 집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걸요. 도리어 부족한 점이 많아 늘 죄송할 따름입니다. 시어머니는 채영의 손을 더욱 꽉 쥐며 깊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 갸륵한 성품은 진작 알았다만 솔직하게 묻자꾸나. 너는 이 애비 어미와 이 가난한 집안이 원망스럽지 않더냐? 남들처럼 좋은 혼처 놔두고 왜 하필 내가 이런 짐을 짊어져야 했는지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더냔 말이다. 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숨김없이 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가마를 타고 올 때는 아주 잠깐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하는 생각에요. 하지만 막상 이 집에 들어와 지내다 보니 그런 미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이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연기를 피우고 저를 믿고 따르는 도련님들과 서방님을 대하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집이고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내 마음에 온통 진심이 들어차고 나니 원망이나 야속함 따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깊은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길게 숨을 내쉬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래, 참으로 귀한 아이구나. 장하구나, 채영아. 그 대사에 담긴 묘한 안도감과 무게를 채영은 그때는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친정 가문의 첫째 언니 채란이는 틈만 나면 친정에 들러 막내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막내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요. 글쎄, 그 곱던 애가 장터 바닥에서 상노비처럼 남의 허드레시를 하느라 얼굴은 시꺼멓게 타고 손은 나뭇가지처럼 거칠어졌단 말이에요. 진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밥상을 밀쳐두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첫째 채란이가 최씨네 집으로 채영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짜고 있는 채영을 보자마자 채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내야, 내가 미쳤구나. 양반 가문 귀한 딸이 대체 왜 저작거리 바닥에서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있단 말이냐? 가문의 수치요. 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다. 부끄럽지도 않으냐? 채영은 속상해하는 언니를 보며 도리어 서글서글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난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가난한 집에 시집 왔으면 어떻게든 내 손으로 살림을 일으키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지. 양반 체면만 차리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채란이가 가슴을 쾅쾅 치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아. 아버지 어머니가 이 꼴을 보면 당장 기절하겠다. 채영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언니, 부모님께는 절대 내 이야기 들려주지 마셔요. 나 정말 불행하지 않고 내 힘으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채란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동생의 거친 손을 매만졌습니다. 언니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막내였지만 채영의 눈에는 이 집이 결코 부끄럽거나 버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채영이 가진 굳건한 진심이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채영의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워낙 손이 야무지고 성실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일을 맡기려는 상인들이 줄을 섰지요.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장터에는 채영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두칠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고 관아의 수령과도 끈끈하게 유착된 악독한 토호였습니다. 변두칠은 장터 상인들에게 보호세라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보호세지 실상은 힘없는 상인들의 고혈을 짜내는 짓이었죠. 상인들은 관아의 고발에 받자 도리어 화를 입을까 두려워 억울해도 군소리 없이 돈을 바쳐왔습니다. 어느 날 변두칠의 험악한 하인들이 장터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던 채영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봐, 최씨네 댁 시골댁이 신부. 이 장터 바닥에서 돈을 벌어먹으려면 우리 행수님께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이다. 좋은 말로 할 때 돈을 내놓아라. 채영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하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판을 버리고 장사를 하는 상인이 아닙니다. 그저 품을 팔아 남의 일을 도와주고 몇 푼 받는 것뿐인데 제가 왜 이유 없는 돈을 내야 합니까? 억울한 돈은 단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하인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년이 어디서 양반 행세를 하며 말댔구야? 두고 보자. 내년이 언제까지 그 고고한 주둥이를 놀릴 수 있는지. 하인들은 침을 퇴뱉고 물러갔지만 채영은 직감적으로 커다란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채영을 시집 보낸 친정 부모 윤태식과 진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리를 뻗고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진씨 부인은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막내 생각이 나 숟가락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그 여린 것이 험한 시집에 가서 밥은 굶지 않는지, 고된 노동에 쓰러지진 않았는지 가슴이 저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윤태식 역시 자책감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유능했더라면, 가문을 제대로 일으켰더라면, 내 가장 아끼는 막내딸을 그런 소굴로 보내지 않았을 것을. 그 회한이 길을 걸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윤태식이 어느 날 오후 딸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훔쳐보고자 최씨네 동네 장터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마침 채영이 머리에 커다란 짐 보따리를 인 채 장터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벽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채영의 걸음걸이는 거침없고 씩씩했습니다. 얼굴은 땀방울로 뒤범벅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초롱초롱했고 입가에는 소박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하게 쓰러져 있을 거라 생각했던 딸은 도리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발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차마 딸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가만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안방에 돌아와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겪는 고생이 가여워서 울었지만 나중에는 그 험난한 운명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난 딸이 너무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감추고 있던 거대한 비밀을 여러분께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채영이 시집간 최 씨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흉내를 내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최 씨 집안의 본래 정체는 삼남 지방은 물론 한양 권세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 바로 최판서 가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최진호는 직전까지 조정의 핵심 요직인 판서를 지낸 거물이었고, 한양 중심가에는 수십 칸짜리 거대한 대저택과 부리는 노비만 수백 명에 달하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가문에 남모를 깊은 근심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 성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성준은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선한 아이였지만 세상 물정에 지독하게 어둡고 남들보다 판단이 조금 느린 면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나치게 순진하고 무구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한양의 내로라 하는 반가에 혼담을 넣을 때마다 매번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판서 가문이면 무엇 하나 외아들이 저렇게 어수룩해서야 가문을 어떻게 잇겠는가. 내 귀한 딸을 보낼 수 없네. 혼담이 번번이 깨지자 최진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가문과 배경만 따지는 허영심 가득한 여식을 데려왔다간 우리 성준이가 평생 길을 펴지 못하고 가문도 풍비박산이 나겠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배경은 보지 않겠다. 오직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생활력과 우리 아이의 순수한 영혼을 온전히 안아줄 수 있는 진짜 진심을 가진 여인을 찾으리라. 그리하여 최 판서는 아들의 진정한 반려자를 찾기 위한 거대한 시험의 무대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전 재산과 권력을 잠시 숨겨둔 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상도 시골 구석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부러 허름하기 짝이 없는 초가집을 매입했고 본가의 노비들은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친척 집안의 어린 조카 8명을 데려와 시동생으로 위장시켰지요. 가장 앞권은 시부모의 연기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복래는 하반신 마비 환자 역할을 맡아 1년 내내 요 위에 누워 오직 눈빛으로만 며느리를 관찰했고, 시아버지 최진호는 다리를 심하게 저는 노인 연기를 하며 지팡이에 의지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두 다리로 멀쩡히 대지를 달릴 수 있는 강건한 신체를 가진 이들이었죠. 이 정교하게 꾸며진 가짜 무대 위에 윤씨 집안의 막내딸 채영이가 올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채영이가 보여준 행동은 최 판서 부부의 예상을 수백 배는 뛰어넘는 감동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불평 한마디 없이 새벽 불을 지폈고 시어머니의 몸을 닦는 손길에는 털끝만큼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시부모의 약을 지어왔고 남들의 조롱과 언니의 만류 앞에서도 이곳이 내 집이라며 당당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최진호는 매일 밤 아내 김복래에게 나직이 감탄을 뱉었습니다. 부인, 이 아이라면 우리 성준이를 믿고 맡겨도 되겠소. 내 마음 속에는 이미 최고의 점수로 합격이요.
하지만 김복래는 신중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십시다. 인간의 진심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가장 극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채영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검증할 폭풍우가 봄철 큰 장터에서 휘몰아치게 됩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었지요. 1년 중 가장 크게 열리는 봄철 대장터가 선 날이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의 거상들과 온갖 장사꾼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최 씨네 집안 식구들도 오랜만에 다 함께 장터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최진호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에는 온 식구가 다 함께 박 구경을 가보는 게 좋겠구나. 시동생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방방 뛰어다녔고 채영 역시 오랜만에 나들이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시어머니는 큰맘 먹고 가마를 대절에 모시기로 했고 채영은 가마 문 곁을 바짝 지키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장터에 당도하자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엄청난 인파와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 화려한 놀이개, 신기한 이국 물건들까지 없는 게 없었지요. 시동생들은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렸고 채영 역시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하던 중 화려한 비단 가게 앞에서 온 가족의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붉은 비단, 푸른 비단, 금실 비단들이 좌르르 펼쳐져 있었지요. 가마 안에서 밖을 내다보던 시어머니 김복래가 나직하게 혼잣말을 읊조렸습니다. 비단결이 참으로 고우네. 저런 고운 옷감은 참 오랜만에 보는구나. 시아버지 최진호 역시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허허, 그러게 말이오. 저런 명주 비단 한 필이라도 가져다가 당신 가을 저고리 하나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소만. 우리 처지에 그저 눈요기나 할 뿐이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채영의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채영은 망설임 없이 비단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저기 걸린 푸른 비단은 한 필의 값이 얼마나 합니까? 주인이 부른 가격은 시골 품삯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가격을 들은 채영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머릿속으로 셈을 따져보는 듯 하더니 이내 시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씩씩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낙심하지 마셔요. 제가 장터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품을 팔아서 조만간 저 고운 비단을 반드시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는 고운 저고리를, 아버님께는 반듯한 두루마기를 꼭 해 입혀드릴 테니 제 약속을 믿어주셔요. 그 순간 평생 얼음처럼 단단할 것 같던 시어머니 김복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터져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소매로 급히 눈가를 가려보았지만 북받쳐 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지요. 시아버지 최진호 역시 차마 며느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채영은 시부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자 크게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왜 우셔요? 제가 감히 처지에 맞지 않는 허황된 소리를 하여 두 분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채영의 손을 가슴에 꼭 묻었습니다. 아니다. 채영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이 어미가 내 마음이 너무도 고마워서 노망이 났나 보구나. 시아버지 역시 매인 목소리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고맙구나, 채영아. 참으로 고마워. 그 짧은 순간 장터 한복판에서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굳게 엉겨붙는 듯한 숭고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장터 저편에서 날카롭고 험악한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기 있다. 저 도둑년 당장 붙잡아라. 채영이 놀라 고개를 들자 변두칠의 험상궂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든 채 사납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화려한 갓을 쓴 변두칠이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고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채영을 가리켰습니다. 관아, 포졸들은 뭐 하느냐? 저기 서 있는 최 씨네 며느리년이 바로 내 비단 가게에서 귀한 비단 한 필을 훔쳐 달아난 대도이다. 당장 포박해라. 채영은 영문을 몰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비단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격만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변두칠이 간사하게 비웃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도둑년이 뻔뻔하게 발뺌질이냐? 대낮에 내 비단 가게 앞을 서성이며 훔쳐간 것을 내 하인들이 똑똑히 보았다. 억울하면 관아 사또 앞마당에 가서 내 죄를 고해라. 악에 바친 하인들이 채영의 가녀린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시아버지 최진호가 다리를 절뚝이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시오.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이리 험하게 다루다니 대체 무슨 짓이오. 그러자 변두칠의 하인이 최진호의 어깨를 팍 밀쳤습니다. 늙은 영감이 어디서 끼어들어. 다치기 전에 저리 꺼지시오. 평소처럼 다리를 절며 중심을 잃은 척 연기하던 최진호는 마당 바닥으로 거칠게 비틀거렸고 가마 안의 시어머니 김복례는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참느라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남편 성준이 용기를 내어 채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부인 건드리지 마시오. 내 부인은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변두칠은 성준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고을에 소문난 등신 쪼다 놈이 지 마누라라고 나서는구나. 이 바보 자식도 방해되니 저리 밀쳐버려라. 하인들의 발길질에 성준이 바닥으로 굴렀고 채영은 거친 포졸들에게 붙잡혀 장터 바닥으로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은 끌려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시부모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서방님, 걱정하지 마셔요. 지팡이를 쥔 최진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평소의 유약한 노인의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서슬퍼런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은 거칠게 포박당한 채 동원 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미 관아 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쯧쯧 최 씨네 새댁이 결국 가난을 못 이겨서 비단에 손을 댔나 보네. 안타깝기도 하지.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채영은 차가운 동원 마당 한가운데 강제로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변두칠은 기세등등하게 수령 앞에 나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괘씸한 최 씨네 며느리가 제 가게에서 가장 비싼 비단 한 필을 슬쩍 하였습니다.
제 하인들이 범행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으니 당장 엄벌에 처의 장터의 법도를 세워주십시오. 높은 의자에 앉아있던 고을 수령이 채영을 엄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양반의 여식으로 시집을 가 도둑질을 자행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실대로 고하거라. 채영은 억울함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고개를 들어 수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하늘의 맹세코 저는 결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저 자는 제가 장터에서 터무니없는 보호세를 내지 않자 앙심을 품고 저를 허위로 모함하는 것입니다. 부디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변두칠이 펄펄 뛰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사또 나으리 앞장엄한 조정 동원했어. 거짓말을 짓거리느냐. 증인들이 여기 서 있거늘. 수령은 변두칠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변두칠에게 막대한 뇌물을 받아 챙기며 한통 속으로 지내온 터라. 애초에 공정한 재판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판이었습니다. 채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증인도 없고 관아에 힘을 써줄 든든한 가문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홀로 선 외롭고 무력한 처지였지요. 바로 그 순간 동원 입구 쪽에서 거대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하게 모여있던 구경꾼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쫙 갈라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채영이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동원 문을 열고 누군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한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지팡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평소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등은 대들보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던 걸음걸이는 대지를 울릴 만큼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허름하고 때 묻은 삼배 두루마기는 간 곳 없고 가슴에 선명한 호랑이 흉배가 새겨진 조정의 최고위 관료만이 입을 수 있는 웅장한 관복을 정조준에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채영의 시아버지 최진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기력 없던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조정을 호령하던 백전노장. 최판서 대감의 진정한 위엄이 온몸에서 폭풍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무장한 가신들과 한양 본가에서 내려온 삼엄한 호위 무사들이 열을 지어 동원 마당을 장악해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고을 수령은 최진호의 얼굴과 그가 입은 관복의 흉배를 확인하는 순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양 조정을 쥐락팍닥하던 전직 판서 최진호 대감을 모르는 관리는 없었으니까요. 최진호가 동원 마당 한가운데 엄숙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향해 벼락 같은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고을 수령은 들으라. 당장 고개를 들고 이 엄한 조정을 똑바로 바라보아라. 사또는 관모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바닥에 기어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 번치하신 대감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최진호가 서늘한 눈빛으로 변두치를 내리눌렀습니다. 저 미천한 자가 감히 내 가문의 정조를 이은 귀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무고한 것이냐?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허허거리던 노인의 눈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변두칠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조차 못한 채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사르르 떨었습니다. 대감이라니요. 저 노인네는 분명 다리 병신 가난뱅이 아니. 그게 무슨. 최진호가 변두칠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저 자가 내 며느리를 도둑이라 고발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며느리가 비단 가게 앞에 있어서 가격을 물어본 것이 어찌 절도가 된단 말이냐? 정작 죄를 물어야 할 자는 저 자이다. 내 진작부터 이 고을의 상인들의 고혈을 짜내며 보호세라는 명목으로 갈취를 일삼는 악독한 토호가 있다는 상소를 들었다. 수령 너는 저 자와 결탁하여 그 악행을 묵인하고 도리어 내 명문 가문의 며느리를 모함하는 데 동조한 것이냐. 사또는 이마가 깨지도록 마당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소관이 눈이 멀어 저 자의 감언이 설에 속았을 뿐입니다. 당장 저 악덕한 변두칠과 하인놈들을 포박하여 엄히 치죄하겠나이다. 최진호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뚝거림이 전혀 없는 당당하고 반듯한 걸음걸이로 포박당에 있는 채영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채영은 무릎을 꿇은 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시아버지를 넋이 나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진호가 채영의 앞에 무릎을 낮추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채영의 포박을 친히 풀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영아, 무서웠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채영은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진호가 채영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부드럽던 손이 1년 만에 이렇게 장작처럼 거칠어지다니. 내가 우리 가문의 가짜 시험 때문에 고생이 너무도 많았다. 참았던 채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습니다. 최진호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세간의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양 최고 권세가인 최판서가 장터 바닥을 구르던 며느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직접 모시는 모습에 동원마당은 깊은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기세등등하던 변두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관아의 일이 정리되고 온 가족은 다시 시골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영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 정신이 얼떨떨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마당에 당도하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절했던 가마에서 시어머니 김복래가 내리는데 하인들의 부축도 없이 멀쩡한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채영은 비명을 지르듯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어머님, 다리가. 시어머니 김복래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채영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채영아. 내 다리는 아주 멀쩡하단다. 날아다닐 수도 있을 만큼 건강하지. 채영은 멍하니 시어머니와 지팡이 없이 꼿꼿이 서 있는 시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늘 보던 병들고 유약한 노인들이 아니라 기백이 넘치고 단단한 명문가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채영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마당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최진호가 채영을 따뜻하게 내려다보며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채영아, 우리가 내게 큰 죄를 지었구나. 숨김없이 다 말해주마. 우리 집안은 경상도 시골 구석의 가난뱅이가 아니라 한양의 본가를 둔 최판서 가문이란다. 이 허름한 초가집과 시어미의 마비, 내 절름발이 행세는 모두 내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꾸며낸 연극무대였다. 여기 있는 시동생들도 실은 성준이의 사촌 조카들이고 말이다. 채영은 빗자루로 쓸던 좁은 마당, 새벽마다 불을 지피던 작은 부엌, 장터에서 피땀 흘리며 달렸던 1년 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묵묵히 마당 흙바닥을 바라보던 채영이 돌연 맑고 명랑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아하하하. 최진호와 김복래는 며느리가 충격을 받아 실성을 한 줄 알고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영아, 왜 그리 웃느냐? 우리가 원망스럽지 않은 게냐? 채영은 겨우 웃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전혀 원망스럽지 않아요. 진짜로 화가 나지 않습니다. 비록 두 분이 저를 시험하고자 만든 가짜 무대였을지라도 그 무대 위에서 보낸 제 1년의 시간과 진심만큼은 단 한순간도 가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곳을 내 진짜 집으로 여겼고 아버님과 어머님, 서방님을 내 진짜 가족으로 사랑했습니다. 제 진심이 진짜였는데 이 집의 정체가 부자든 가난뱅이든 그게 제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시어머니 김복래는 그 깊은 속내에 감격하여 채영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누워서 내 모든 것을 보았다. 새벽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훌쩍이던 소리, 내 굳은 다리를 눈물로 닦아주던 그 뜨거운 손길, 결정적으로 서방님에게 이 집 귀신이 되겠다고 다짐하던 속 깊은 대사까지 다 들었느니라. 너는 내 평생 찾던 가문의 기둥이자 이 어미가 진정으로 원했던 단 하나의 며느리다. 참으로 고맙고 장하구나. 시아버지 최진호 역시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오늘 관아 마당에서 악독한 자들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내 가문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이 고운 아이를 사지로 몰았구나 싶어 더는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던져버렸다. 늦어서 미안했다, 채영아. 채영은 눈물을 닦으며 시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멋진 순간에 제 편이 되어주셨는걸요. 이틀 후 최 씨네 초가집 앞에는 고을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대한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고관대작들이 타는 화려한 가마와 수십 필의 명마, 그리고 수백 명의 노비가 줄을 지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가난뱅이 최 씨네가 사실은 한양의 거물 최판서 대감댁이었대. 저 며느리는 종살이하러 간 게 아니라 팔자를 단단히 고친 거였구먼. 채영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상인들은 두려움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행렬 앞에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비단 옷을 입은 채영이 서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온 첫째, 언니 채란이는 동생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막내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진짜 판서 태큰마님이 된 것이냐? 채영은 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잘 살 거라고 했잖아. 그동안 마음 졸이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 가난하고 고됐던 시간들 덕분에 내 마음이 훨씬 단단해졌어. 난 그 시간이 참 감사해. 두 자매는 마당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한양 최판서 댁대저택에 당도한 날. 채영은 웅장한 기와집의 규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노비가 마당에 엎드려 일제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큰마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편 성준이 얼떨떨해하는 채영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인, 이제 여기가 당신이 주인인 진짜 우리 집이요. 그동안 나 같은 남편 만나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오. 이제 이 거친 손 평생 쉬게 해주겠소. 채영은 성준의 품에 기대며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일 안 하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서방님 곁에서 가문을 멋지게 꾸려나갈 테니 두고 보셔요. 그해 가을, 채영은 한양의 가장 큰 장터에 나가 1년 전 약속했던 가장 귀하고 고운 명주 비단 2필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앞에 다소곳이 내려놓았지요. 어머님, 아버님, 1년 전 장터에서 했던 약속, 이제야 지켰습니다. 받아주셔요. 시어머니 김복래는 그 비단을 가슴에 안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최진호 대감은 허허 웃으며 며느리의 깊은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채영은 한양 전역에서 현모양처이자 최고의 명문가 마님으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했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남편 성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가문의 대소사를 완벽하게 이끌어갔지요. 성준 역시 채영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현명한 군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편 악독한 토호 변두칠은 관아의 엄중한 조사를 받아 그동안 갈취한 보호세를 장터 상인들에게 전부 배상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비리 수령 역시 파직되어 대가를 치렀지요. 장터 상인들은 나중에 채영을 찾아와 마님 덕분에 고울이 살았습니다 하며 은혜를 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채영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늘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거센 시련과 고생을 마주하게 된다. 그때 비겁하게 달아나려 하지 말아라.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진심을 다하다 보면 세상은 결국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기억하거라.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경상도 작은 고을의 친정 부모 윤태식과 진씨 부인 역시 막내딸의 극적인 역전 덕분에 평생을 가난 걱정 없이 풍족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잔을 기울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우리 막내를 그 최씨 집안으로 시집 보낸 일일세. 그 고난의 무대가 없었다면 우리 막내의 보석 같은 진심이 세상에 이토록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겠는가. 채영이 행한 일은 대단한 비책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는 소박한 일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곳이 내 집이라는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벼랑 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심을 지켜냈습니다. 스스로 불쌍한 척 주저앉지 않고 진심 하나로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낸 7번째 며느리 채영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난 속에서도 빛나고 시련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남들이 비웃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한 사람은 결국 가장 귀한 복을 얻게 되지요. 세상은 때로 늦는 것처럼 보여도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편이 되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야담꾼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가 또 다른 감동적인 옛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인생 야담꾼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